오동욱 기자가 그렇게 이제 그 탄핵 네. 찬성 집회도 아니고 반대 집회 현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요. 아, 취재로. 네. 어떤 경험을 좀 하셨습니까? 어때요, 진짜? 일단 뭐 현장을 가면 사실 되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요. 현장에서 막 이렇게 많이 혼내기도 하시고, 네. 네, 또 때리기도 하시고, 아, 또- 때리기까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얘기인가 일단은 네. 너 어느 언론사 소속이냐 이런 거 네. 물어본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약간 조금 마음에 쫄려서 경향신문 기자인데요 하고 살살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저한테 거짓 뉴스 쓰지 말라고. 가짜 뉴스 만들지 가짜 뉴스 말라. 만들지 말라. 아니, 기사 네. 쓰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취재를 하러 그 현장에 가시면은 네. 뭐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사람들 지나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기자 뭐 너 기자냐 어디 기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갈 때 보통 저희가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 저희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네. 꼭 현장에 가서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네, 뭐 인터뷰를. 그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다시 오셔서 너 경향신문 기자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있으셔요. 아니 불현듯 궁금한 거는 그러면 솔직히 속마음은 경향신문 기자이기는 하지만 네. 그 뭐 조선일보 기자라고 좀 속여볼 생각.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진짜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도 사실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아 근데 이게 그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할 거 없이 일단 기자라면 좀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현장에 가면은 배신자들이란 노래를 보통 많이 배신자송? 네, 배신자송을 네. 많이 트는데 거기가 이제 뭐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 탄핵 소추에 이제 가결에 표를 던졌던 그런 국회의원분들을 이제 저격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 배신자 프레임에 조중동도 함께해요. 네. 기성 언론들도 다 들어와 있구나. 다 들어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중동 저가 들었던 말 중에 네. 경향신문도 조중동이랑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성 언론 다 불신하는. 다 불신을 조금 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럼 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보내서 왔다는 거밖에 없나요? 어떻게 돼야 아 돼? 이게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면 야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네. 네. 아니, 자기 살아야 되니까. 오늘 파란색 입고 왔네 보니까. 네. 아니 김준희 선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촛불 집회 현장 때 그때 이제 경찰 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일들을 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는 네. 우호적이었죠. 경향신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응원도 네.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본 적이 없고 사실 그 예고됐던 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맨날 얘기했던 게 야 조중동 보지 말고 고성국 TV 봐 맨날 이랬잖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미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뭐 이거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미 저쪽 이제 태극기들한테는 만연하고 있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 그러니까 네. 게다가 보니까 또 119 서부지법에 폭동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얘기 들으면 또래들이 또 이제 많이 폭행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런 네. 부분들이 사후에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 한남동 집회도 그렇고 서부지법도 그렇고 가보면 만나는 2030들 어떤 얘기들 주로 합니까? 왜 나왔다? 일단 그 대통령님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지만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이 아 그래요?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같은 논리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나왔는데 비상계엄을 했는데 한 건데 네. 비상계엄을 한 건데 왜 공수처랑 이런 데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을 못 잡아가서 안달이냐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참 많이 그 들었어요. 근거를 확실하게 되나요?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공부를 해와서 이 왜 민주당이 그렇게 입법을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리고 그 의석을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됐는지 그걸 네. 다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이른바 그 부정선거론인데 여기서 확 오네. 네. 네. 보니까. 어지러워. 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그 과반 이상의 이제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됐고 부정선거. 그래서 이제 입법 독재로 계속 나아가게 패배를 됐다라는 네. 못 받아들이는구나.
해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토론 원인에 자체가 대해서 안 되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두고서 아예 정반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간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는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네. 실제로 이제 반대하는 집회에는 2030 남성이 좀 주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성비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2030 여성분들은 탄핵 찬성 집회의 다수긴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다수가 2030 여성들이긴 한데 네. 반면 그 탄핵 반대 집회를 가면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탄핵 찬성에서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반대는 2030 남성들이 많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는 조금 사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네. 상황인 건데 그 여하간 그 남녀 관련된 얘기들도 꾸준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그 거기 나온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출신이라든가 네. 소속을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오동욱 기자 기사도 썼던데 네. 실제로 이제 서부지법의 7층 영장 판사실을 간 사람이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현장에 많이 만났습니까? 네.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오셨다는 분들,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는 분들도 사실 좀 많았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뒤돌려서 보면 10월 달쯤에 그 200만 연합 예배라는 걸 했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10월 27일 날쯤에. 근데 그때 나왔던 논리하고 이번에 만나서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상당히 좀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로 인해서 막 또 무슨 문제들이 뭐 나온다라는 네. 류의 그런 말들 그 많이 했죠. 10월에 200만 그거는 정광훈 쪽입니까? 아니면 어디 쪽이에요? 정광훈 이제 목사 플러스 해서 한국 기독교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는 김정희 평론가님 이런 얘기를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탄핵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뭔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가치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반대 집회도 나온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모론을 백신 이제 음모론이 한창 터졌을 때 스위스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네. 이런 거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다른 음모론도 믿어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론도 믿고요. 지구 평평설도 믿고요. 외계인 침공설도 믿고 다 믿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에 대해서 이런 극우화 어느 나라든 극우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스스로 고립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고립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원인을 이제 찾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동성애자가 됐든 그 여성이 됐든 뭐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그게 이제 종북 주사파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 원인을 이제 찾는 거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네. 그러니까 적대시하고 싶은 대상을 찾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건데 그 대상을 찾아고 같이 모이는 과정이라는 게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기자들도 많이 관찰하는데 네. 그런 데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까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좀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반대에 대한 이야기나 네. 혹은 뭐 부정선거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또 입법 독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많이 소비됐던 이야기들인데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는 그냥 손쉽게 들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방금 이제 좀 그 고립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하나 저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네. 같이 포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종종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사실 취재하기가 현장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누구한테 쉽지 물어보고 않아서. 한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옷깃을 여며주는 거였어요. 옷깃을 네, 여며준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따뜻함으로 갔구나. 네, 옷깃을 좀 야, 여며드리면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또 매우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잘못 염이면 뭐 하나 날라올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래서- 괜찮아 이게 지금. 그래서 왜. 솔직히 사람 단추를 좀 잘못 채운다거나 이러면 괜찮아. 그래서 예. 솔직히 사람 봐가면서 했습니다. 아니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2030 세대에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의견이 근본적으로 다른 분들을 좀 설득하다 보면은 설득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근데 뭐 의견이 다르다는 뜻 자체가 지금 이 부정선거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토론의 상대로 보기는 어려워요. 맞아. 그러니까 네. 이제는 믿음과 신앙과 넓게 보면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또 이게 사실 기독교랑 맞닿아 있는 게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뭐 성경이나 이런 진리에 대한 것과 좀 멀어지면서 사실 교회가 커지고 기업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나름대로의 그런 상업화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왜곡된 그런 신앙이 네.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책 잘 안 본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 네.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 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발에 가깝기 때문에 전 매우 네.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부정선거론을 물론 그 전에도 부정선거라는 게 있었지만 제도화 시켜준 최초의 사람이고 이분이 또 알고 보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신앙관과 또 엘리트주의가 잘못 작동해서 패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졌으면 내가 뭘 잘못했고 자기 성찰적으로 가야 되는데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네. 바깥에서 찾으니까 야 이거는 승부 조작이고 이거 선관위가 잘못하고 부정선거네 난 진 게 아니었네 내가 당했네 이러면서 피해자로 자신을 둔갑해 버리면서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도 지금 이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네. 거라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대화로 설득하거나 토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선뜻 믿기 어려운 제가 기사를 만났는데 우리 피고인 윤석열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요즘 성경 묵상에 전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뭔가 좀 약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 대선 후보 때 아마 본인이 성경 다 읽었다고 아마 그러셨던 분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 제목만이라도 좀 외워보라고 네, 싶어요. 그러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셨죠 그분이. 사실 이제 이 집안은 무속하고 좀 더 관련이 있지 성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이제 탄핵 반대 이쪽이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이 엮여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정광훈 유해 이제 이쪽도 있고 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좀 집회를 독려하는 데가 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러다 보니까 막 그쪽을 좀 이제 타겟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묵상을 하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게 성찰이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네.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이게 다른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예,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교회 이제 보수 기독교 나를 지지해줘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2030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전한길 씨가 또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아 새로 올렸습니까? 또? 울면서 심하더라. 호소드린다면서 심하다. 한 대여섯 시간 이제는 전에 쇼를 올렸는데 하는구나. 네. 울면서 호소드린다고 올린 이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170만이 넘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자기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그게 뭐냐? 헌법재판관들의 검은 속내를 찾아냈다. 그런데 영상을 보잖아요. 그 검은 속내 찾아낸 게 뭔지 얘기를 안 해요. 검은 속내는 안 밝히고 뭔지를 얘기를 안 해. 방송 제대로 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결론은 2월 1일 부산역에서 자기가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거기 와달라. 그거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언론사 광고주들을 협박해가지고 지금 광고가 다 빠졌다. 이거 이 백지 광고가 돼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신문을 막 보여주는데 네. 확대해서 봤더니 스카이데일리예요. 와 그러면서 2030한테도 호소를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동가예요, 선동가. 깜짝 놀랐어, 깜짝. 네, 전한길 선동가예요. 야. 선동가. 아니 그런 흑심을 숨기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다는 게 더 경악스러울 일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멈추지 않고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지금. 아니 멈출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장이 섰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일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념들이 또 유지 강화되면서 더 이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은 뭐라고 보냐면 결국 그 부정선거론과 맹신론에 빠진 사람들을 전 상대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대신에 수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좀 더 깨어서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이런 스크럼들을 더 짜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지금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가고 관심도 더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 제도권 내에서 극단으로 내몰 수 있느냐, 그러니까 퇴출을 시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무너진 게 시민사회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해 나가면서 이런 비이성과 아주 그냥 비합리적인 세력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쭈그러뜨릴 수 있겠느냐. 네, 전 맞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건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 문제도 아니에요.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 민주공화국의 대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를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좀 함께 고민하고 좀 연대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생겼다. 그리고 저 그렇게 매우 봅니다. 위험한 게 이 전한길 씨가 이 영상을 올린 내용 안에 역사 강사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면서 안창호 선생의 발언을 언급을 하고 미치겠다. 5.18을 언급을 하고 자기 노사모였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역사 강사였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보면은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기 때문인 것도 영향이 있는 건데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갑니다. 90대로 이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까지 하고 편지까지 이제 이렇게 낭독하는 생쇼를 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이 120명인데 무려 80명이 여기다 연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세배한 게 예전에 전두환한테 세배한 게 난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적 네. 있었어요. 예. 여기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께서 이제 전두환한테 세배를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존재감은 되게 드러났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희룡의 그 동안의 개혁적인 그 당시의 개혁적인 이미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한 30%가 똘똘 뭉쳐 있고 국힘에서는 특히 영남이나 이쪽에서는 좀 아직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움직이는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저 사람들이 정말로 윤석열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럴까? 원내 당협위원장 정도 되면은 바보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정치적 이득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선거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치료할 수밖에 없다. 선거 치료. 예, 선거 네. 치료 여러 건의 선거 치료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고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사실 그 전한기 씨 뭐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학원 강사로 공무원 그 사람이 뭐 사실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음모론에 대해서 뭘 아나요? 예, 부정선거 본인이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맞아요. 본인도 예. 이제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을 가지고 도움반복하는 겁니다 그 지금. 사람들 그냥 해결책 네. 유튜브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거 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사실 똑같아.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해소는 안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 큰 갈등의 시작이 되고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뭐 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분열의 어떤 단초가 됐다.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비관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니 그 원외 네. 당협위원장한테 편지 내용 중에 제일 기가 찼던 건 어떤 대목이냐면은 뭐 있었어요? 나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거 이런 문장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편지에 아니 뭐 그 경호처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수령님 아바이 수령님한테 무슨 노래를 바치는 느낌이잖아요. 풍선 이벤트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네. 봐요. 흐름 자체가. 근데 지금 참 이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고쳤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국민의힘 세력이 좀 더 이 공적 영역에서 더 퇴출되어 나가느냐 저는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고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저 정광훈의 사고방식이 과거에도 있었죠. 그게 소위 말하는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극단의 극단 세력으로 머물러 있었고 국민의힘도 선을 걷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수가 유지되어 왔던 건데 이제는 먹혀버린 겁니다. 이게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뭐 더 시간을 뒤로 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무슨 뭐 종북 논란 이런 거 좀 있었어요. 끌려가다 보니까 망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네.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좀 수도권 느낌이 많이 나고 이제는 뭐 종북 논란이 별로 없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네. 느낌으로 변신한 민주당이 됐는데 저는 이제 보수는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더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 이제 그런 모양이라서 저 부정선거론이나 저 맹신론이요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수가 조금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는 그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제도권 공당에서 다 물어버렸고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줄순된 이유가 있겠죠. 당내 세력이 다 주류가 그 정강훈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숨을 못 쉬고 그동안에 제가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부터 또 탈당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자정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오죽하면 제가 보수에 정말 책가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뭐 보수 정치 내부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뭐 우려 있는 일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전 이 길은 어쩔 수 없는 길이다. 이제는 보수가 하나의 그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네. 뭔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아주 진통의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거쳐서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서 구태 세력들과 맹신 세력들이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은 이런 정치 그만해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 앞에 그 설날에 떡국상 차려놓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 앞에 놓고 절을 합니까? 그 방향으로 해 또 보니까. 뭐 절 두 번 한 사람은 없겠죠? 두 번 하면은 산 사람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게다가 심각한 이제 우리가 지경이죠, 체포되면 한 달 나이 끝날 것 같다. 구속되면 한 달 나이 끝날 것 같다. 기소되면 한 달 나이 끝나겠지 했는데 이번에 한 줄 더 떠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접견 간다 그러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예. 그러니까 근데 탄핵 되면은요 금방 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지금은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계속 윤석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죠. 또 써먹을 가치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박근혜를 버렸지만은 박근혜가 써먹을 가치가 있으면은 선거 다시 때마다 부활시켰죠. 네. 선거 때마다 또 뭐 친박들 나오고 박근혜한 찾아가고 그랬듯이 윤석열도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권성동, 정진석 이런 사람들도 다 한 배고 사실은 이게 대선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이들이 선거를 이기려면은 이들이 정진석이나 권성동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나마 더 가능성이 있어요. 당내에서.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자들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 만약에 뭐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돼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네네. 그런다고 하면은 권성동이나 정진석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지. 맥 쫓았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윤석열을 가지고 장사를 지금 해가지고 자기의 최대한. 정치적 입지를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팔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에요. 저는요 이게 함정이 아니라 이제 덫에 빠졌다고 봅니다. 못 나오는 덫, 늪에 빠졌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광훈 세력이 소수고 이 자유통일당 같은 정도의 사실은 아주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 세력이 이용하고 버리고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요 의원들 44명이 관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지를 않나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방해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은요 김문수로 상징되는 저 정광훈 일파들이 당내 여론조사 세력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특히 이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모집단이 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쌍권총이 그냥 적당히 이용하고 버려야 되니까 지금은 집도끼를 결집시킬 시간이고 뭐 대통령과 거리를 가까이 했다가 선거 시작되면 절연하고 이제는 중도 확장으로 가겠다. 이게 어느 정도일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자정작용 잃어버렸고 우쪽으로 치우쳐도 너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권성동 쌍권총이 이제 탄핵됐으니까 우리는 끊어내고 중도 확장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광훈 쪽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잡혀 먹습니다. 오히려 잡혀 먹든지 아니면 이제 분열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가 분열이 상수거나 아니면 그냥 김문수 단일 체제로 그냥 쪼그라들어서 그냥 망해버리거나, 그러니까 분열돼도 망하고 김문수 체제, 정광훈 체제로 쪼그라들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대망론이 희망의 대망이 아니라 네, 망할 크게 망자로. 망하는 네. 걸로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만약에 생각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 오래 했으니까 야 그렇지 우리가 집토끼들 좀 잘 달랬다가 나중에 끊어내고 이제 중도 확장, 뭐 경제 네. 민주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벽한 오산이고요. 지금 또 대선이 1년도 아니에요. 딱 60일입니다. 60일 안에 급변침도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너무 많이 정광훈 세력에게 장악을 당했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분칠을 해서 나와도 국민들이 이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봐요.